조커들을 위한 헬라어 문법이란 책을 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헬라어란 무엇인지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35과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책의 특징을 살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책의 목차를 한번 읽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 책의 목차를 소개하기에는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이 책의 특징 몇 가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서점에 나가보시면 이미 헬라 문법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헬라 문법책들은 대부분 메이첸 헬라어를 토대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메이첸 헬라어는 구성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이 책 역시 전체적으로는 메이첸 헬라어의 구성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첸 헬라어와는 다른 점들이 있는데 그 다른 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여러분이 이 책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먼저 이 책은 고전 헬라어 발음법을 토대로 여러 가지 의문 현상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나와 있는 문법책들은 대부분 에라스무스가 체계화한 발음법을 따르고 있는데요. 에라스무스는 16세기 유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체계화한 발음법이라는 것은 16세기 유럽 사람들의 발음 구조에 맞춘 그런 발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에라스무스가 체계화한 발음법은 원래 헬라인들이 발음했던 발음법과 일치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물론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원래 헬라인들이 발음했던 발음법과 일치하는 발음법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그 원형을 완전히 추적할 수는 없을지라도 고전 헬라 발음법이 원래 헬라인들의 발음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에라스무스가 체계화한 발음법을 따르게 되면 B는 프, P는 푸 이렇게 발음되고요. 까빠는 크, 키 역시 크 이렇게 발음돼서 까빠와 키가 사실상 구분되지 않아요. 따우를 트, 그 다음에 테따를 쓰 이렇게 발음하게 되죠. 반면에 고전 헬라 발음법을 따르게 되면요. B는 무성은 뿌,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하게 되고요. P는 푸 이렇게 발음하게 돼요. 까빠는 무성음 끄,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하게 되고요. 키는 크 이렇게 발음하게 되죠. 따우는 무성음 뜨, 그러니까 뜨 이렇게 발음하게 되고요. 테따는 트 이렇게 발음하게 돼요. 그런데 왜 이 책은 고전 헬라어 발음법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의문 현상을 설명하려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아래 이 한번 보세요. 닭, 달, 닭, 당. 이 네 단어는 같은 단어일까요? 아니면 다른 단어일까요? 같은 단어예요. 어떤 문장에서 읽히느냐에 따라 그 소리가 달라질 뿐이에요. 여러분 달 기운다 한번 보세요. 달 이렇게 발음되죠. 닭고기 한번 보세요. 닭 이렇게 발음되죠. 닭요리 한번 보세요. 당 이렇게 발음되죠. 우리 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원을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글 체계는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표기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는 소리 나는 대로만 표기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요? 글을 읽어나가는데 어디에는 달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어디에는 닭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어디에는 당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본토인들에게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같이 헬라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헬라어를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래 헬라인들이 어떻게 발음했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의문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고전 헬라어 발음 체계를 따라서 여러 가지 의문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헬라어 원문 읽기의 예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한번 에라스무스가 체계화한 발음법과 고전 헬라어 발음법에 의해서 이 아래 글을 읽어나갈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먼저 에라스무스가 체계화한 발음법을 따르면 이렇게 되겠죠. 15절 레게이 아우토이 슈미스테 티나메 레게테 이나이 아포크리세이스테 시몬 페트로스 이펜 시에이 오 크리스토스 후이오스 투 세우 투 존토스
카이 아포크리세이스 예수 세이펜아우토 뭐 이런 식으로 읽게 되겠죠. 하지만 고전 헬라어 발음법을 따르면 조금 다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레게이 아우토이스 휘메이 스테티 이남에 레게테 이나이 아포크리테이스테 시몬 베트로 세이펜 시에이오 크리스토스 휘오스투 테우 두 존토스 까이 아포크리테이스 예수 세이펜아우토 마카리오세이 시몬 바르요나 호띠 사락스카이 하이마 우카페 깔립센소이 아로빠테루무 호엔토이 수라노이스 예,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고전 헬라어 발음법은 우리의 발음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고전 헬라어 발음법을 따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책의 특징은요, 성경에서 직접 용례를 가져와 설명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메이첸 헬라어도 연습 문제를 보면 20개가량의 문장이 수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메이첸 헬라어 31과 32가 33과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장을 메이첸이 직접 만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메이첸이 만든 이 문장들이 원래 성경 원문에 있는 그 원문의 어법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위한, 그러니까 문법 연습을 위한 문장이지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어법,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첸 헬라어를 가지고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성경 원문을 읽어 나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처음부터 직접 성경 원문을 가져다가 여러 가지 문법사항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각 과마다 적게는 20개, 많게는 50개까지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이 사전을 들고 성경 원문을 읽고 연구해 나갈 때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1. 휘메이스 레게테 호띠 블라스페미스 다름 아닌 너희는 말한다. 그리고 인용보가 있죠. 그렇죠? 너는 신성 모독하고 있다. 그리고 별표를 보시면 위에서 호띠절은 직접 화법으로 쓰였다. 우리말 번역 시 호띠는 인용부어로 처리하면 된다. 간접 화법은 휘메이스 레게테 호띠 블라스페모 다름 아닌 너희는 내가 신성 모독하고 있다고 말한다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이 인용되어 있고 그 원문에 대한 번역, 그 다음에 그 원문의 문법사항을 설명하는 그런 설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호띠는 사실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간접 화법을 이끌 때 쓰이기도 하고 직접 화법을 이끌 때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인이라든가 부연 설명을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주어를 이끌 때, 목적어를 이끌 때 쓰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죠. 예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때 빠라기네따요 예수 스프로스톤 요안넨투 밥티스테나이 예.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위해 요한에게 오셨다. 별표를 보시면 밥티스테나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밥디조의 부정과거 수동 부정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요, 메이첸 헬라어에서 다루지 않는 중급 수준의 문법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 동사, 시제 두 요소는 무엇일까요? 시간과 양상이죠. 그런데 메이첸 헬라어에서는 시간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만, 즉, 그 동사가 과거의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의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지, 미래의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양상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양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직설법 이외의 법에서 시간의 개념은 소멸되지만 양상은 그대로 남아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예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 예는 직설법의 경우예요. 직설법의 경우 부정과거 시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아마 부정과거 시제의 양상은 이례적이다. 아마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과거는
어떤 사건이나 상태 또는 동작이 이례적이라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 그것은 통설인데 이건 잘못된 통설이에요.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6절 그라우가산 스타우로손 그들이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 그들이 소리쳤다. 끄라우가조라는 동사의 부정과거 시제예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한 번 소리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이미 다 드러나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가 2번이나 인용이 되어 있죠. 실제 문맥을 보면 2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이런 장면이죠. 그렇죠? 예. 부정과거 시제는 이례적 사건이나 동작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부정과거 시제는 무엇인가? 부정과거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동작의 양상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두 번째 헬라어 CJ 또 다른 측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직설법이 아닌 다른 경우, 여기서는 뭐 법은 아니지만 부정사, 부정사 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노마이라는 동사, 즉 일어나다라는 동사가 시제에 따라서 그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정사에서도 시간의 개념은 소멸이 돼요. 하지만 양상은 그대로 남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의 특징은 진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의 양상은 진행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완료 시제의 양상은 어떤 동작이나 사건이 완결되고 그 결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 예, 이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부정과거 시제는 무엇이라고요? 동작의 양상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한번 그 예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호딴, 멜레, 따우따, 기네스타이. 자, 여기서 기네스타이는 현재 시제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적절한 말은 어떤 것일까요? 계속해서 일어나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려 할 때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볼게요. 데이 가르 따우따 게네스타이 프로톤. 여기서 게네스타이는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부정과거 시제는 동작의 양상을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옮길 때도 그냥 일어나기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옮기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한번 볼게요. 레곤테 스텐 아나스타 시네데 개고네 나이. 여기서 개고네 나이는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 시제는 어떤 것이라고요? 어떤 사건이 완결되고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번역하면 돼요? 일어난 상태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활이 이미 일어난 상태라고 말하여 이렇게 옮기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어때요? 똑같은 기노마이, 일어나다라는 동사지만 시제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계속해서 일어나기, 일어난 상태임. 이렇게. 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자, 세 번째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명령법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명령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개념은 소멸이 돼요. 그러나 양상은 그대로 남아요. 자, 시오빠오, 조용해지다라는 동사와 피모오는 수동태에서 조용해지다라는 동사인데, 예, 이 두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가복음 4장 39절인데요. 자, 이벤띠 탈라세 시오빠 베피모소. 그분께서 바다에게 말씀하셨다. 조용해져라. 조용해진 상태로 있어라. 자, 보세요. 첫 번째 시오빠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의 능동태. 두 번째 베피모소는 완료 시제의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시오빠와 피모오는요, 그 의미가 동일해요. 둘 다 조용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신 것일까? 물론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동일한 말을 두 번 반복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 현재 시제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것은 시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신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파도가 막 널뛰고 있어요. 풍랑이 일고 바다는 널뛰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그 흉흉하는 바다가 잠잠해질 것을, 두 번째는 잠잠해진 상태로 있을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시제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조용해져라가 되지만 두 번째 명령은 조용해진 상태로 있어라가 되는 것이죠. 예, 물론 시오빠와 피모는 이음 동의어죠. 그렇죠? 이음 동의어.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음 동의어의 뉘앙스를 살려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조용해져라. 잠잠해진 상태로 있어라.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자, 몇 가지 예만 살펴봤지만 이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 외에도 이 책은 분사나 A의 여러 가지 용법, 각종 의문관계 지시대명사, 의문관계 부사 등 메이첸 헬라가 다루지 않은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아래 한번 그림 보세요. 그림이 깜짝 놀라고 있죠. 자, A 한번 보세요. 메이첸 헬라에서는 A에 대해서 가정법을 이끄는 A만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라면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A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인용해 놓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A existing 또이 사파신 테라페우웨인. 자, 여기서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이 적법하다면 이 아니라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A는 뭐뭐라면 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직접 의문문을 이끄는 까냐 라는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요. 까냐. 자, 헬라어에도 까 또는 야에 해당하는 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처음 알았죠? 그렇죠? 예. 뭐뭐입니까? 뭐뭐이냐? 예,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 A예요. 지금까지 이 책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헬라어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헬라어는 어떤 헬라어인가요? 코인의 헬라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코인의 헬라어가 뭘까요? 물론 코인의 헬라어가 뭔지 몰라도 이 책을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헬라어가 정확하게 어떤 시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던 헬라어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헬라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헬라스. 예, 원래는 헬라스죠. 이 헬라스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 사용하던 그런 단어였다고 해요. 마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일컬어서 한국인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우리를 한국이라고 안 하잖아요. 한국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코리안 이러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는 원래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던 단어가 아니에요. 고대 로마인들이 헬라를 지칭할 때 사용하던 바로 그 단어였다고 해요. 이 영어 그리스는 라틴어 그라이키아, 그러니까 그라이아인의 땅이라는 뜻인데, 이 라틴어는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언어죠. 예, 라틴어 그라이키아에서 유래하였고요. 이 라틴어 그라이키아는 헬라 그라이코스, 그러니까 그라이코스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라이코스는 그라이아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예, 이 어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고대 로마인들이 만났던 최초의 헬라인들은 아마 그라이아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죠. 고대 로마인들이 그라이아 지방, 아니면 그라이아 시, 아니면 그라이아 읍, 이 지역에 가서 헬라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본 것이죠. 너희들은 누구냐?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우리는 그라이꼬이다, 이렇게 답했겠죠. 그렇죠? 그라이코스.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인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는 그라이아인의 땅이니까 그라이키아라고 하자. 그래서 이게 영어의 그리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이죠? 헬라는 곧 그리스다 하는 것이죠. 헬라어는 곧 그리스어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헬라어는 어떤 것이다? 바로 그리스어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어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어. 그 고대 그리스어 중에서도 코인의 헬라어다 하는 것이죠. 자, 헬라어의 개통 및 전개 양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헬라어는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해요. 여러분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언어 생각나는 것만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있죠? 영어, 독일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심지어 인도어까지. 예.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이 다양한데요. 이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언어 중에서 헬라어와 유사한, 그러니까 이 고대 헬라어와 유사한 언어는 라틴어예요. 예, 어쨌든 이 인도 유럽 조어에서 헬라 조어가 분화됐고요. 이 헬라 조어에서 각 지방별 헬라어 방언이 분화한 거예요. 다음 헬라어를 시대별로 구분해 보겠는데요. 총 7가지 시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암흑기, 고졸기, 고전시대, 헬레니즘 시대, 로마 제국 시대, 비잔틴 제국 시대, 현대 헬라어. 이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고졸기, 고전시대, 헬레니즘 시대, 로마 제국 시대예요. 고졸기와 고전시대, 특히 고전시대에 사용된 헬라어가 고전 헬라어고요.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제국 시대에 사용된 헬라어가 바로 코인의 헬라어예요. 여러분 시대별로 감이 잡히죠,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배울 헬라어는 어떤 시대에 사용된 헬라어다?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제국 시대에 사용된 헬라어다 하는 거예요. 자, 헬라어의 시대별 구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암흑기예요. BC 1200년에서 800년 사이의 시기를 암흑기라고 하는데요. BC 1200년에서 1100년이 되면 철제 무기로 무장한 도리아인들이 그리스 지역으로 남하하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 지역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있었고요. 이 원주민들은 미케네 문명권에 속해 있었다고 해요. 이미 음절 문자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들은 청동기 문화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제 무기로 무장한 도리아인들과 청동제 무기로 무장한 그리스 본토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죠. 누가 이겼겠어요? 철제 무기로 무장한 도리아인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도리아인들이 그리스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도리아인들은 철제 무기를 사용한 것 외에는 상당히 야만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기존 문명이 다 파괴가 되는데, 문자도 파괴가 되고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그 이후 상당 기간 그리스 거주민들은 문맹 상태로 지냈다고 하고요. 정치적으로 볼 때도 촌락 공동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스 문명이 새롭게 태동하게 된 시기는 고졸기인데요. BC 800년에서 500년 사이의 시기를 바로 고졸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마 호메로스라는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또는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책에 대해서도 들어봤을 거예요. 예, BC 8세기 무렵이 되면 호모라는 사람에 의해서, 아까 호모에 의해서 저작이 된 것인지 편집이 된 것인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어쨌든 이 호모에 의해서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인데, 어쨌든 이 두 책이 저술이 되고요. 그리고 각 지역 간 교육이 발달하게 돼요. 여러분 교육이 발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정치 단위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아테네나 테베, 스파르타나 밀레토스 같은 도시국가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 문화, 예술이 발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그리스인들이 비로소 자기들의 문자를 가지게 됐다는 것인데요. 그리스인들이 독창적으로,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독창적으로 문자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페니키아인들로부터 알파벳을 차용해서 그리고 그것을 변형해서 헬라어 알파벳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최초로 올림픽 게임이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헬라인들 사이에 연대감이 형성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들은 호모나 탈레스, 피타고라스 등이 있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고전시대인데요. BC 500년에서 323년을 고전시대라고 그래요.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그리스의 황금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테네 민주정이 이 시대에 완성이 됐고요. 역사학, 철학, 문학 등의 각 분야가 확립되어서 이후 서양 문명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역사학 분야의 헤로도투스, 투키디데스, 철학 분야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문학 분야의 소포클레스, 아리스토파네스, 의학 분야의 히포크라테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고졸기를 고전시대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고전시대에 사용된 헬라어가 바로 고전 헬라어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까지 사용된 헬라어는 국제 공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칸반도 남단이나 에게에 연안 도시국가들 또는 몇몇 해외 식민지들에서 사용되었던 국제적인 언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헬레니즘 시대인데요. BC 323년에서 146년의 시기를 바로 헬레니즘 시대라고 해요. 헬라어가 명실상부하게 국제 공용어로 부상한 것은 바로 이 헬레니즘 시대에 이르러서예요. 그 이유는 발칸반도 북동부에 있던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장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가 대규모 군사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 군사 원정을 떠나면서 이집트에서 인도 북서부 인더스강 연안에 이르는 아주 넓은 지역을 다 정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헬라풍의 도시, 일설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70개나 건설했다고 하는데, 물론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곳곳에 헬라풍의 도시를 건설하고 헬라의 문화를 이식하고, 그래서 알렉산더 사회 이들 지역에서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의 융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로 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시기는 로마 제국 시대인데요. BC 146년에서 AD 330년의 시기를 로마 제국 시대라고 해요. BC 146년이 되면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게 되는데요. 로마는 그리스를 정복한 이후에도 헬라의 문화를 파괴하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로마는 헬라의 문화와 언어를 받아들여서 계승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고대 로마인들이 헬라의 앞선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헬라어 역시 국제 공용어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돼요. 실제 로마 당시의 상황을 보면 로마 제국 동편은 다 헬라어권이었고요. 로마 제국 서편은 라틴어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헬레니즘, 로마 제국 시대에 사용된 헬라어를 일컬어서 코인의 헬라어다 하는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테네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테네가 어디 있죠? 여기 아테네가 있죠. 이 지역이 발칸반도고요. 이 전체가 발칸반도고요. 이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이 가운데 바다가 에게해고요. 이 아래 크레테 섬이 있죠. 자, 아테네는 이 빨간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여기가 아테네고요. 이 지역에 스파르타가 있고요. 여기에 테베가 있어요. 아테네가 소속되어 있는 이 분홍색 지역이 아티카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라색 지역이 이오니아 지역이에요. 자, 이 헬라어 권역을 한번 보세요. 이 헬라어 권역의 중심지에 무엇이 있죠? 아티카 지역이 있고, 이 아티카 지역 한가운데 아테네가 있죠. 그렇죠? 도시국가 아테네가 있죠. 자, 왜 여러분에게 지도를 보여드리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고전 헬라와 코인의 헬라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전 헬라어의 지역별 분포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고전 헬라어는 지역별로 도리스 방언군, 아이올리스 방언군, 그리고 아티카, 이오니아 방언군으로 그렇게 구분이 돼요. 먼저 도리스 방언군은요, 발칸반도 남단 서부 지역 도리아인들이나 크레타섬 거주민들 등에 사용된 헬라어 방언이고요. 이를 사용한 대표적인 도시국가는 스파르타가 있어요. 그리고 마케도니아도 도리스 방언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이올리스 방언군인데요. 발칸반도 남단 중부 보이오티아나 소아시아 서부 아이올리아, 키프로스 섬 등에서 사용된 헬라어 방언이 바로 아이올리스 방언군이에요. 이를 사용한 대표적인 도시국가는 테베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티카 이오니아 방언군인데요. 발칸반도 남단 동부 지역의 아티카, 에게 연안의 이오니아 등지에서 사용된 헬라어 방언이 바로 아티카 이오니아 방언군이에요. 이를 사용한 대표적인 도시국가는 아테네가 있어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포클레스, 아리스토파네스 등이 사용한 방언이 바로 아티카 이오니아 방언이에요. 그 이유는 아테네가 고전시대 정치, 외교, 상업, 무역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사상의 요람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코인의 헬라어의 발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인의 헬라어란 어느 시기에 사용된 헬라라고 그랬죠?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제국 시대에 사용된 헬라라고 했죠. 그런데 왜 이 시기에 사용된 헬라어에 코이네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이 코이네라는 말은 공유하는, 공통되는 이란 뜻인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 전역을 장악한 이후에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동방으로 대규모 군사 원정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알렉산더 군대의 주축이 마케도니아군과 그리스 연맹군이었다 그래요. 이들에 의해서 광대한 영역이 정복이 되죠. 그런데 이때 마케도니아어가 했던 역할은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마케도니아어는 변방의 언어였기 때문에 구어로는 사용됐지만 문어로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전역을 정복하기 이전에 그리고 정복한 이후에도 이 헬라어 권역에서 표준어 역할을 한 것은 어떤 것일까? 바로 아테네인들이 사용했던 아티카 방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 행정, 사법을 위해서 문어로 사용된 것은 아티카 방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케도니아가 비록 정치적으로는 헬라 지역을 장악을 했지만, 패권을 장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어는 여전히 변방의 사투리에 불과한 거예요. 표준어의 역할은 무엇이 했다? 아티카 방언이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그의 네 장군에 의해서 사등분된 이 헬레니즘 제국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 헬레니즘 제국에는 다양한 민족이나 인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양한 언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들이 사용한 언어, 그러니까 국제 공용어로 사용한 언어가 바로 아티카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아티카 방언을 토대로 해서 변화하고 발전한 언어, 그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 언어가 바로 코인의 헬라어인 것이죠. 그래서 코인의 헬라어는 사실은 고전 헬라어와 다르고 구체적으로 아티카 방언과도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코인의 헬라어는 국제 공용어가 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기 때문이죠. 자, 다시 코인의 헬라어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문학적 코인회와 일상적 코인회가 그것이에요. 문학적 코인회는 학자나 작가들이 사용한 헬라어고요. BC 2세기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오스나 AD 1, 2세기 그리스 작가 플루타르스코스의 작품이 여기에 속한다고 해요. 근데 이 문학적 코인회는 고전시대 아티카 방언과 유사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이들이 고전시대 문학적 전통을 지키려고 한 데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돼요. 반면에 일상적 코인회가 있는데요. 일상적 코인회는 대중들에 의해서 일상생활을 위해 사용된 그런 국제 공용어예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관공서에 가서 행정문서를 작성할 때 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용어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럴 때 사용된 언어가 바로 일상적 코인회라는 것이죠. BC 3에서 2세기에 번역된 구약 헬라어 70인경, 그 다음에 AD 1세기경에 기록된 신약성경, 그리고 초대교회 신학자들의 글들이 바로 이 일상적 코인회에 속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문학적 엘리트 집단들이나 쓰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학적 코인회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쓰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배울 헬라어는 어떤 헬라어라고요? 2000년 전쯤 지중해 세계의 국제 공용어였던 코인의 헬라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 한과 헬라어에 대해서 공부해 나갈 텐데 헬라어를 정복할 수 있는 지름길, 쉬운 길, 비법 이런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것은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에게 요청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노력하는 것이죠. 물론 언어를 정복하기 위한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고전적인 것들이에요. 소리내서 읽고, 소리내서 쓰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일과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